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다리던 FOMC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시장에서. 일단 당연히 금리는 내릴 것이다라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근데 막 지금 그 분위기 보니까 야, 이건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뭔가 좀 센 발언 할 것 같아. 이러면서 FOMC 하기 전 며칠 동안 주저주저 하면서 시장이 겁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뚜껑 딱 여니까 웬걸? 파월 아저씨, 그 파월 아저씨 맞아?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네. 야, 아주 환호를 했는데, 자, 오늘 하루짜리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수 있죠. 시장이 엉금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침 그냥 마이너스권에서, 이거 분명히 얻어맞아. 오늘은 한 대 얻어맞는 거 맞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세게 말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세게 얘기할까? 막 이러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 FOMC를 맞이를 했었는데, 웬걸? 뚜껑 딱 여니까, 그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생각보다 많이 변했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줘. 고마워. 이러면서 쫙 막판에 기자회견 이후로 싹 말아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자, 뒷단에 가면 쫙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저거예요. 핵심은, 중립금리 상단에 있다, 우리는 지금. 중립금리 상단에 있다는 얘기가 핵심인데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일까요? 중립금리 상단에 있다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애널이 정리해 줬는데요. 고용 상황은 지난 회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고용 시장은 명백하게 둔화되었지만 그 속도는 점진적임. 적은 해고, 적은 채용 추세도 지속되고 있음. 자산 매입의 목적은 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임. 단기 국채 매입은 금리 정책 관리에 긍정적임. 소비는 견조하고 기업 투자는 확장되고 있으며 데이터들은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관련 충격은 1분기 기저효과가 상쇄할 것입니다. 자, 10월 FOMC 이후 확인할 수 있었던 물가 데이터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관세로 인해 상품 물가가 물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부분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 목표에 부합합니다. 고용은 하방 압력이 있고요. 물가는 삼방 압력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립정치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고, 요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상단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단기 자금시장 압박은 단기 국채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간 자산 매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후로는 매입 규모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조정의 시기와 규모 문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그렇게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비 모멘텀이 내년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셧다운 종료 관련 기저효과도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생산성은 구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연준도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지속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 구성원 모두가 물가가 지나치게 높고 고용시장이 둔화되었으며 추가 리스크가 존재하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는 폭넓은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결 그리고 반대로 인하 의견 대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븐 마이론이 50bp 주장을 했고요. 인하를. 그 다음에 슈미드하고 굴스비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이제 막 발현되고 있습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구성원이 있었습니다만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상까지는 없다. 동결까지는 있어도 인상은 없고 동결까지는 있고 인상은 없고 인하하겠다는 의견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점도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박이 이렇게 찍혔잖아요. 이 전박이 찍힌 게 우리가 금리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자,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저기 왼쪽은 2005년도 초반에 가졌던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26년도 쪽으로 보세요. 제일 윗단이 지금 4.0이고요. 자, 굵은 선이 3.0, 그 밑이 이제 3.0 미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6년도에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보면 3%대 중반보다 조금 낮은 거죠. 왜냐면은 3에서 4%에 다 거의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데 4% 근처는 3명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3.75부터 3.0까지가 대부분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끔씩 3 밑이 3명 있는 거죠. 저 밑에 하나 동떨어진 거는 누가 찍었는지 뻔하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 중반을 조금 하향하는 정도의 점도표다. 두 번째 칸 얘기는 2026년.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3.75니까 이 점도표상으로는 26년도 금리 인하를 한 번이 가장 유력하지. 그죠? 3.5에서 3.25로 가면은 내릴 공간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내리면 두 번인데, 뭐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고용이 막 꺾인다던가, 이번에도 이제 파월이 얘기했습니다만, 고용이 꺾이면은 이번에 금리 내린 것은 고용 때문에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뭐 3.5 한 번 정도 더 내려서 3.5에서 3.25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게 될 거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연준 인사가 바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차기 연준 의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 케빈 워시 연준 이사하고 전 연준 이사하고 회담했다는 소식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방 더 하향될 수 있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오늘 원자재부터 볼게요. 원자재가 가장 극명하게 현재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대적으로 오르죠. 금값, 은값. 야, 은값 상승폭 봐요. 은값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 영역에서 다 오르잖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 이렇게 오른다? 근데, 자, 일단 뭐 구리 가격 오르는 건 말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보다 몇 배의 구리를 많이 쓰니까, 뭐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선도 필요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 평균으로 따지면은 구리의 절반 이상의 수요처는 어디일까? 구리의 절반 이상의 수요처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리 수요에는 상당한 뭐 건설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해요. 인프라하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을 공부해보면 알지만 얘네는 인프라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초고압 전선도 이미 다 깔아 놓은 것 같고,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갑자기 중국에서 구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수요가? 아닐 것 같죠. 그리고 중국 경기는 우리가 안 좋다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잘못 엑셀 밟으면 저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거예요. 그건 너무 걱정인 거지.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진짜 높았지.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아무리 돈을 갖다 퍼부어도 지금 5년째 두 자릿수로 부동산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상하이 핵심 지역은 또 다르죠. 우리도 핵심 지역은 다르죠. 자, 근데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얘기해 드릴까? 우리나라에서 강남이 핵심이야? 핵심지면 비즈니스 핵심이 핵심지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비즈니스 핵심이 반포야? 거기가? 우리는 교육으로 가나? 비즈니스보다 교육이 중요한 건가? 비즈니스 핵심지가 제일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 돌리면, 그러니까 구리값이 저렇게 오르는 거는 중국 경기 회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구리를 요청한다는 건 맞지만, 옛날에 중국이 인프라 깔면서 구리 썼던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구리도 그렇고, 자, 은도 그렇죠. 은도 뭐 데이터 센터에서 좀 쓴다. 왜냐면 열 전도라든가 전기 전도율이 좋으니까 좀 쓴다. 아니 근데 얼마나 쓰겠냐고. 그게
중국에 저기 관광지 가니까 은팔찌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팔던데 아 지난번에 사왔어야 되는데 아 아까워 죽겠네. 분명히 내가 은값 오를 줄 알고 내가 살라 그랬었는데 아씨 내가 살라 그랬는데 아 내가 금팔찌를 찰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이 간 분들한테 내 은팔찌 이거 사줄게 이거 여기는 은이 흔하네 막 은이 막 가게에 그냥 다 은덩어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더라고 막 꾸꾸려가지고 그 내가 한 2개 살까 막 이랬는데 아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왔는데 아 아깝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았는데 올 줄. 아 어쨌든 자 그래서 은값이 저렇게 오르는 거는 저건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가치가 마구잡이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예, 돈 가치가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가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유가는 안 오른다. 야, 이거는 진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신재생이 이제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역전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석유를 많이 쓰는 중국에서 저러고 있으니 석유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달달하죠. 후달달. 아유, 지금이라도 빨리 많이 팔아야 된다. 지금 형, 아유, 오펙 형, 아, 나 먼저 증설 좀 할게. 아, 지금 빨리 팔아야 돼. 안 되겠어. 큰일 났어. 우리 석유에 빠져 죽어. 지금 계속 석유는 나오는데 어디 보관할 데도 없어. 뭐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가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이 확 이루어져 가지고 석유 수요가 다시 확 갑자기 많이 늘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완전 호재야. 완전 호재.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이은택 위원께서 KB 의원 아주 그 분석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많이 오른 건 98년, 99년 그때 아니고요. 80년대 3조 호황 때다. 예,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였냐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니까. 그렇죠? 석유화학도 마진이 생길 수 있어요. 잘 안 팔려도 원가가 떨어져갖고 마진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현금이 현금 하락에 베팅하는 형국이다. 이게 오늘장 한마디. 야, 아니 연준이 저렇게 해버리는데, 저 정도인데 금리는 어쨌든 한 번 정도 내릴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얘기한 거를 봐서는 단기 자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타이트해지는 걸 못 견디네요. 잘못될까봐 되게 겁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그래도 뭐 단기채를 뭐 사고 어쩌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소폭 상승한 연방기금금리는 준비금이 적정 수준임을 시사한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 조금 빠르게 도달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갖고 이거 갖고 패러디하더라고. 이 적정 수준을 우리가 앰플이라고 해요. 앰플. 그러니까 우리는 앰플 하면 이렇게 얼굴 찍어서 바르는 그거를 앰플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얼굴에 크림을 발랐는데 파월이 크림을 발랐는데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 크림이 전부 달러야. 달러로 덕지덕지 발랐다. 뭐 그런 패러디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 가치는 진짜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이야기지. 채권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채권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 내렸어요. 얼마 내렸어요? 0.25% 내렸습니다. 그죠? 25bp 내렸어요. 자, 그러면 어제 4.19였으면 오늘 얼마여야 해요? 4.00이 3.75로 바뀌었는데 저거 4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 그죠? 내가 산수를 잘 못하나? 0.25% 25bp 내렸거든요. 금리를. 난 잘못 본 줄 알았어. 왜 안 내리지 도대체? 저거 3.2bp 내린 거냐 어제 기준으로. 그죠? 3.2bp 안 내리네. 뭐지? 내일 내릴 건가? 내일까지 한번 봅시다. 왜 안 내렸지? 제가 앞서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뭐냐면 서비스 금리가 지금 서비스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품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수출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해보면 그 실제로 미국에 엊그제는 저기 그 의류 이쪽하고 한번 통화해봤어요. 기업하고 투자를 하려고 통화했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갖고 저희 입장에선 제가 한번 샘플을 좀 몇 주를 사봤는데 도대체 안 잡혀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이거 진짜 어렵구나. 이게 자금 사이즈가 크니까 좀 이게 개인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관보다 우린 정보가 없어?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일종의 기관 투자자나 마찬가지 이제 형 기관 됐어. 근데 기관 투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덩어리로 주문을 넣거든요. 덩어리로 이렇게 여러 계좌를 그러니까 그 펀드가 아니까 한 큐로는 안 내고 덩어리로 이렇게 건건이 여러 개 나눠가지고 또르륵 하고 내는데 좀 많이 냈어요. 많이 건이 많았어요. 건이 많아 단체 주문이니까 건이 많았는데 최소 100건이 넘었어요. 이렇게 그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최소 100건이 넘었는데 몇 건 체결되는지 아세요? 몇 건? 내가 이제 물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잠깐 딴 얘기입니다.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보니까 요 정도까지 비싸게 사도 비싸게 산 게 아니야. 이것까지 충분해. 괜찮겠어. 해가지고 내가 그 새로운 경험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새 호가를 잡아먹으려고 탁탁탁 호가 있잖아. 호가 매수 드르륵 매도 드르륵 이랬잖아. 그래서 요 새 호가에 여기 물량이 있더라고. 요 위에 두 개 물량 내가 원하는 물량이 있었어요. 그래 요 정도면 샘플링 할 수 있겠다. 요 정도 한 5,000주 잡으면 샘플링 되겠네고 그거를 샘플링 하려고 엔터를 딱 눌렀단 말이야. 몇 개 잡혔을까? 맞춰보세요. 수백 개 중에 몇 건 잡혔을까? 맞춰보세요. 몇 건 잡혔을까? 분명히 나는 수백 건의 주문을 넣었어요. 수백 건의 주문을 단체 주문으로 딱 넣었어. 근데 저희 시스템 좀 느리긴 해요. 굉장히 느리다. 우리 시스템은 아니야. 내가 시스템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 정광석화처럼 만들었을 거야. 했거든? 몇 건? 이거 맞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이걸 어떻게 맞췄지? 미친 거 아닌가? 2건 체결됐습니다. 2건. 40주. 5,000주를 잡아먹으려고 내가 주문을 넣었단 말이야. 5,000주를. 5,000주 주문을 넣었는데 2건 40주 체결되고 끝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 따로따로 할 걸. 어떤 계좌는 1,000주도 사고 2,000주도 사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한 큐로 넣을 걸 씨. 와 되게 충격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기관 형 기관이야. 기관 투자자로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개미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타로 여러분이 뭐 승부를 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실화다. 실화 체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려요? 나 기관이야. 뭐 이렇게 어깨에 심줄 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타하면 안 돼. 우리도 안 되잖아. 물론 우리 시스템 되게 후졌어. 되게 후져가지고 내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쓰고 있다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막 이러면서 쓰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5,000주 잡아먹으려고 몇백 건의 주문을 묶어가지고 한 큐로 쐈단 말이야. 근데 속도가 참 늦긴 해. 속도가 많이 늦죠. 주문 들어가는데 한 2초 걸리는 것 같더라고. 1초 넘게 걸려. 근데 얘네들은 1초를 1000분할해서 쓴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1000분할이 아니야. 1초가 얘네들한테 우리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어떻게 2건 들어왔는데 이걸 다 잡아먹을 수 있지? 와 진짜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단타 치지 마세요. 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어 나도.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200건을 주문을 넣으면요 한 50건은 체결됐단 말이야. 50건은. 야,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건이 뭐니 2건이.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단타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달러 값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금리는 안 떨어졌어. 자, 금리가 안 떨어졌으면 달러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금리가 안 떨어졌으면 달러 값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돌려보세요. 네. 네. 응? 오늘은 어떻게 했을까? 달러 떨어졌죠. 달러 떨어져. 자, 이거 봐. 금리가 안 떨어졌는데 달러가 떨어졌어.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원래 그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돈의 그 저거잖아. 그 나라 돈의 그 가치비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게 이제 돈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오늘은 금리는 안 떨어졌는데 돈 가치는 떨어졌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오늘 FOMC 정리는 현금 나락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현금 나락 사건. 야, 참. 아시아 통화가 이제 중국 위안을 중심으로 달러에 대해서 강세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엔화가 보조를 못 맞췄는데 오늘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엔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이제 엔화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약세는 구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겁쟁이 일본 친구들을 봤을 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절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본 일본 친구들의 그 겁쟁이 일본을 보건대 절대 금리를 연타로 올리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찌되었건 일본, 한국 등은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인데 속도가 미국보다는 좀 느릴 것 같으니 달러의 약세가 구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겠죠. 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약세에 조금 더 기름을 끼얹은 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입니다. 지난 예측 때 우리는 경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12월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ECB는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고 지난번에 이사벨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인상 쪽에 더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금리를 올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달러만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고 뭐 분위기 보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보이니 달러는 이제 구조적 약세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금리라는 변수 기준으로만 보면. 그런데 통화량 증발을 제외하고는 금리라는 변수가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는 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만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통화 증발을 한다면 원화 강세가 못 가겠으나 통화 증발을 하지 않고 금리가 멈춰 있는데 미국 금리가 내려진다면 조건값은 이제부터는 원화가 강가고 달러가 약가는 게 밸런스상으로 맞습니다. 조건값으로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다른 조건값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틀어질지라도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까지 하면 엄청 많다는 거죠. 엄청 많아. 그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수들은 체크하고 있자라는 게 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재미난 이야기 뉴스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 아시아 어디에 어떤 기업이 유령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령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GPU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해체했다라는 것이죠. 해체해서 그 GPU를 뜯어갔다라는 얘기인데 그 뜯어간 회사가 어디냐? 네, 딥시크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블랙웨어를 뜯어가서 자기네가 쓰고 있다라는 소리 있고요. 그 엔비디아의 H200이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 중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H200에 대해서 구매를 하려고 그런 그 뭔가 약간 예비 오더 같은 게 나온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 H200 파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킹 알파가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25%를 매출에 돌려받는데 그걸 그렇게 돌려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수입에 관세를 붙여갖고 25%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TSMC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H200을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25%를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수출을 하고, 왜냐하면 수출 제품의 관세를 못 붙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H200이 많이 팔리게 된다면 TPU 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전략적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엔비디아는 H200을 파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새로운 지역에다 판매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지만, 그 판매로 인해서 TSMC의 코어스 S라인을 더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코어스 S라인을 확보해서 만들어질 TPU라든가 ASIC의 공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그 장점이 엔비디아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 마진을 주더라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보관이 아니냐라는 거고, 어찌되었건 블랙엘이라는 제품의 그 생산 퀘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어센드 910이라든가 H20보다 월등히 몇 배나 성능이 좋은 H200은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H20은 어센드 910에 비해서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안 써, 이렇게 된 거죠. 안 써, 씨. 장난해? 뭐 이러면서 안 쓰게 된 건데, 쓰지 말라고 명령까지 내렸는데 H200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쓰고 나서 향후에 블랙엘을 갖다가 쓸 때조차도 추론 쪽으로 바꿔서도 쓸 수 있는 그 GPU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중론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들이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라클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시간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한 10% 수준의 하락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